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7월이 시작된 지 6일이나 됐군요. 요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오늘 기쁜 마음으로 방송해봐야 되겠죠?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삼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명예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만 저희가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어저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해버렸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대통령실 권고 3주 만에 KBS와 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인원 5명이 진행되었어야 됐는데요.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제적위원 3명에서만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여당 측 2명은 개정안에 찬성했고 야당 측 1명은 반대 뜻으로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의 방망 경영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상인 위원은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곧바로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게 방통위 위원 자체가 5명이고 그중에서 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뭐든지 의결이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2명이 공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3명이 다 참석을 해줘야 되는 건데 3명이 참석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절차하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3명 중에 지금 김현 의원이 이 시행령 의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단식 투쟁하면서 거기에 지금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근데 2명만 가지고 이거를 의결을 한 거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KBS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네, 이게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그 뒤에 개정안은 앞으로 이제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지만 개정안의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좀 불만을 내세우면서 좀 이제 수신료 해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입니다.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TV가 없다는 걸 설명해가지고 그냥 안 내면 되는 건데 뭐가 불만일까요?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급하게 의결했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전하고 KBS하고가 약정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대신 이걸 징수해서 나눠주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결이 돼서 국무회의 거치고 뭐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당장 절차 자체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한전하고 이 KBS 간의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입법 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반대할 게 뻔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난 이거는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예. 김 직무대행이 이같이 이제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7월 말이나 늦으면 8월 초쯤 2차 개각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관 전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또 정당성, 명분,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설득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 그런 것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수장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부적격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을 꼭 굳이 앉혀가지고 하겠다는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다. 누가 국민에게 어떤 국민이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가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건지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이어가면요. 이제 민주당도 2011년에 전기요금 통합 징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분리징수를 하기로 한 바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정권이 뒤바뀌자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징수를 억지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당이 2011년도에 지금 여당 말대로 분리징수를 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2023년도까지 분리징수가 안 됐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듣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내지는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현재 여당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딱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KBS 논조 마음에 안 들어, KBS 패널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참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의견이 있나요? 없나요? 곤란해서 안 네. 물어봐야 되겠네.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효재 직무대행이 지금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안건도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어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IAEA 결과가 이제 최종 보고서가 이제 전날에 4일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이제 하루 만에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인 IAEA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그 전부터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다라고 이제 말을 전했는데요. 네. 다만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한 과학 기술적 평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보고서 양이 많아서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저희 자체 분석 작업도 마무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AEA 최종 보고서 내용대로 봐라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어쨌든 양이 많으니까 조금 더 분석해서 알려주겠다. 최종 보고서 관련해서 분석 작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라. 이거죠, 요점은.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네.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일본 현지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자이 신문은 니혼 게이자이 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네, 죄송합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부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승인 도장을 받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올해 여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방류 전 거쳐야 할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여겨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 어민들과 주변국의 반대 여론을 좀 살피면서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일본은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활을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방류를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뭐 민주당이라든가 반대하는 시민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법으로 방류를 막겠다라고 했는데요.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20년, 30년간 수백만 톤의 그 오염수가 나올 텐데, 네, 방류가 될 텐데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입법부나 국회 정치권이 있을 이유는 없지 않냐라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국민들의 잘못하면 이제 몸에 해로울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입법을 추진해 가면서 시간과 그리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을 이제 좀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IAEA 보고서 문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심기가 불편해지네요. 네, 네,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IAEA 보고서 문제는 또 저희가 내일 대담한 대담 시간에 좀 심층 분석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3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요즘에 신장식 변호사님 특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주 신나게 방송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쭉 진행되니까 02 오시면 꼭 받아주시고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 제일 청취율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전체에서 막 1등 컬투쇼의 김태균 씨나 김영철 씨는 최근에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한 바퀴들 도시더라고요. 저는 돌 예능 프로그램도 없고. 네. 그냥 우리가 예능처럼 이슈 삼합을 진행해 보는 것으로 즐겁게. 좋아요. 자, 어쨌든,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니까 혹시 연락 오시면 얘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가 너무 많은데요. 두 분이 보는 요즘 정치권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정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요즘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을 곱씹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유명한 말이죠. 네, 정말 유명한 말씀. 그때 너무 탁 와닿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닿았는데, 요즘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기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이렇게 좀 깨닫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이렇게 수사권을 가진 분들이 맘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요즘 상황 보니까. 예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더 심하게 너무 대놓고 거칠 것 없이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못대가리만 보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수사할 사람 아니면 죄가 없는 자기들 같은 사람, 죄가 없는 본인들과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피의자로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일단 그 망치를 뺏어야 되고요. 즉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있다면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다 이제 망쳐지고 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안 본다. 그게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인데 저는 뭐 요즘 정치권 상황 보면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자칫하면 진짜 완전히 이렇게 포기? 꼴도 보기 싫어 하고 눈을 감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지나치게 이제 과몰입 상태가 돼가지고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네. 막 그냥 뭐라도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너무 이렇게 과몰입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예민함을 유지하되 생활의 리듬은 갖고 있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 그렇군요. 과몰입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예민하게 또 주변에 대한 네.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기능은 그들이 남겨놔라. 야, 진짜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지나갈까? 지나가죠. 아무리 길어봤자 4년도 안 남았어. 지나갈까? 아무리 길어도. 지나갈까? 아무리 길어도. 헌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 네. 거기에 대한 신뢰는 어쨌든 우리가 뭐 이제 그 군사 정권 이후에는 쌓여 있으니까요. 지금 그게 민주정치의 장점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누가 들어오던 임기는 채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는 보장이 현재는 좀 신뢰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헌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기본적인 것들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희망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표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막 분노하시는 분들, 뭐 저도 이제 뭐 SNS 다녀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최대한 이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할 때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죠. 아담 셰브르스키라는 정치학자가 민주주의를 형식적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확실성의 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선거에서 누가 당선된지는 불확실해. 그렇죠. 하지만 선거가 돌아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해.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확실성. 그 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9개월 뒤에는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4년이 채 안 남았구나. 네. 3년 남짓 지나면 대선이 있습니다. 네. 올 10월 달에는 심지어 보궐선거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뭐 별로 이렇게 썩 와닿진 않지만 8번 공님께서 지나갈 동안 살 사람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짚어보고 가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그냥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극우 개각입니다. 극우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원장 임명하고 차관 인사 단행하고 야당에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완전히 무슨 극우 유튜버를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좌파가 볼 때나 극우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 아닐까. 좌파가 볼 때나 극우. 우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라는 얘기죠. 도대체 언제적 빨갱이를 아직도 써먹는지. 뭐 지금 사실 이 정권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태도는 계속 보여오셨는데 뭐 좌파, 뭐 종북 이런 말들이 뭐 저기 사슴없이 사용되는 그런 네. 시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도 뭐 이제 그 차관급하고 이런 인사하는 걸 보면서 참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대통령은 참 본인의 국정 철학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펼치시는 분이구나. 정말 거침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인재 개발 아니에요? 거기 원장도 그렇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 선언을 했잖아요. 윤봉길 기념관인가 그쪽에서 네. 처음 할 때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뭐 그 소위 좌파 아니 우파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있었잖아. 그때 그 인식이 그때 이렇게 귀에다 대고 했던 그 얘기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가슴속에 남았나 보다. 어허. 아니 그렇잖아. 기자가 질문하는데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귀에다 대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까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발 부부가 다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책 보는 것까지는 기대도 안 한다. 유튜브를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유튜버를 장관, 뭐 차관 급의 이제 유튜브 그만 보고 유튜브 안 보시고 직접 실제로 듣겠다 이제 이런 실사구시의 정신, 현장 중심의 정신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 얘기가 저는 단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그게 본인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건 철학이 아니라 똥꼬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평상시에 그런 식의 생각이 있으니까 옆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런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죠. 내가 봤을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초록은 동색이다. 비싼 분들끼리 여기 지금 계속 본인의 국정 철학에 맞는 분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이거를 네. 그 인지심리학 뭐 이런 쪽에서는 체인버 에코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체인버가 조그만 방에 모여서 떠들면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방 바깥에서 무슨 일이 천둥 번개가 치는지도 모르고 그 방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세상이 전부 다 그 소리밖에 안 맞아요. 들려요. 네. 이게 체인버 에코 이펙트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소위 우파 에코 이펙트로 대통령실 우파 에코 이펙트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왜 한쪽만 그렇게 들으시나? 여기저기 양쪽 다 들어야지. 딱 꽂히는 거지. 이제 선별적으로 이 필터링이 좌파입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뭐 SNS 같은 걸 하면은 뭐 자기 댓글이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차단하고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예,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되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쪽 서로 말 다 들어야지. 양쪽 말 듣고 서로 이제 충돌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네. 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생각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건 좌파라고 보면서 이렇게 배제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더 웃겼어. 뭐 웃기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이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아주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부당한 말이다. 국무위원 중에 한동훈 장관밖에 없지 않느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내정한다면 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검사 출신이 많다는 이야기가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는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어서 불편할 때도 있다. 수사 관련 보도 현안이 많다. 일단 대통령이 수사 관련 보도 현안이 많다. 이 말하는 것도 저는 매우 이상하다고 보는데 검사 출신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저기서 얘기하는 검사 출신은 검사에서 막바로 옷을 벗자마자 막바로 그 직에 취임하기 위해서 검사 옷을 벗은 사람만 그렇죠.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잖아. 왜 한 명밖에 없어 국무회의에. 그렇게만 따져도 대통령도 있고 권영세, 원희룡 서운하시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검사 출신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하나 거쳤다는 거죠. 물타기라면 했다는 거죠. 요점은.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알프스에다가 물 넣었다 뺐다 뭐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알프스만큼도 못 걸르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어쨌든 검사 편향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가 검사 편향이야. 한동훈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검사 공천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검사 숫자는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기 미리 벗어라 이거 아니야? 미리 벗어라. 한 달 정도 벗어놨다가 기다려. 그러니까 원래 3개월 전에 그 공직에서 사퇴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공무원직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내년 1월 10일 경이 될 텐데 4월 10일인가 그러니까 4월 총선이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1월 초가 될 텐데 야 연말에 벗어. 그럼 니네는 검사 출신 아닌 것을 분류해 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연말에 검사들 중에 옷 벗는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내년 총선 출마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간에 어디 안 가고 일단 법무법인 같은데 한번 딱 잠깐 한 달 정도 일을 올려놨다가 그건 검사가 아닐 수 있죠. 이번 네. 기준에서. 그거 맞잖아요. 네, 변호사 변호사 기준은 그래요. 네. 네. 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원희룡 장관, 권영세 장관, 검사 출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에 하신 분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식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이제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장관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리고 내 뜻을 안 따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 게다가 조직 장악력이 좀 안 되더라. 이런 생각 때문에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실세 차관을 내세워서 국정을 장악해보겠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이번 개각에 포함이 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각이 아니죠. 개각은 국무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꾸는 걸 개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건 개각이 아니고 그냥 출장소 직통 전화 걸어서 네. 각 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 출장소장을 원래 이제 출장소장이 있는데 그 출장소장 밑에다가 한 명씩 쫙 다 박아 놓는 거죠. 개각이라고 네.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네. 개각된 사람은 통일부 장관밖에 더 있어요. 지금 산업부 장관도 이 교체를 못했어요. 원래 산업부 장관도 교체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사람 못 구하는 거지. 왜 못 구하는 거예요? 뭐 오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인생이 다 까발려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할 만한 내가 저기 가서 이 청문회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인재풀이 워낙 좁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막 강경 드라이브 하고 뭐 이러면서 30%대 적어도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ARS 조사에서는 30% 중반에서 네. 40% 초반이 나오거든요. 요거 꺾이고 싶지 않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일단 내 최소 마지노선은 30% 후반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걸 공고히하기 위해서 좀 조직 장악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차관 정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어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있다. 어디요? 북한입니다. 아 그래요? 북한은 부부장의 나라예요. 김여정 직책이 뭐예요? 부부장이에요. 네. 제가 평양 2번 갔다 왔는데요. 이거 다 공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갔다 온 겁니다. 뭐 잠수정 타고 갔다 온 거 아니니까. 근데 가기 전에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거긴 부부장의 나라예요. 부장이 장관이고 부부장이 차관이거든요. 근데 부장은 그 연세도 좀 있으시고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권위나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좋은 사람들, 뭐 혁명 2세대, 3세대 뭐 이런 사람들을 시켜요. 그 다음에 부부장은 젊은 실세를 시키고 소위 국방위원장이나 국무위원장이 그 부부장이랑 직거래합니다. 네. 그래서 부부장이 일을 해요. 그래서 북한은 부부장의 나라라고 해요. 김여정도 부부장이라니까 부장이 아니에요. 부부장이잖아. 근데 누가 봐도 실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관 정치, 부부장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관료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뭐 그렇게 부러웠나 봐요? 그게 사실 이제 국무회의 그다음에 장관,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이 전부 헌정이 이제 헌법이 사실 예정한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잖아요. 지금 이 방식을 잠탈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단순히 뭐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법치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다음에 헌법이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실세나 이런 사람들을 2인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리에 앉혀서 실제로 뭐 최근에 감성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제로 법적으로 공식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안 치고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 이런 식으로 안 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관급 또는 아까 이제 부부장급 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으로 해서 흔드는 거는 네. 사실은 시스템을 흔드는 거죠. 헌법을 실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사실은 뭐 인생 까발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관 얼마나 하겠냐. 그렇지. 그 잠깐 하려고 내가 어떠어떤 정부에서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나에게 남는 장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앞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게 바로 이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요. 카르텔. 와, 진짜 카르텔과의 전쟁. 반카르텔 정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이제 여러 분석들을 봤어요. 또 어떤 심리학자들 심리학을 기준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마침 어젠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사람이 좀 신기하고 새로운 단어를 최근에 배우면 그 단어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엘리트께서 카르텔이라는 말을 모르고 쓰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전형적인 사실 정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적을 만드는 거죠. 적을 만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같은 경우에 무슨 범죄의 전쟁 같은 걸 했었고요. 그 앞에도 정의사회구현 이러면서 국가의 무슨 그런 세력들 아시겠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박정희가 처음에 5.16 군사 쿠데타 했을 때도 이른바 정치 깡패들을 숙청하고 이런 자복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적을 만들어서 사회의 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건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그 전에 선례로 들었던 그런 예들은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이것도 카르텔, 이것도 적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건 50 내내 유지됐던 것이고 범죄와의 전쟁도 상당히 규모 크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어찌되었던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들이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약하게 만드는 영향을 주긴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카르텔은 수능도 교육도 카르텔. 다 카르텔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대상화하는 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정말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속도로 노선 갑자기 변경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2km 정도 늘리는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그 엄청난 돈, 그 다음에 그런 걸 막 마음대로 막 취임하니 2달 만에 바꿔버리는 그런 정책, 이런 것도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본부장 카르텔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죠? 아니 본부장 카르텔보다 더 세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는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저희들도 다 변호사지만 네. 특히 검찰 특수부 카르텔. 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카르텔일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후배들 간의 수사권, 기소권 이걸 가지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니 저는 선배들 중에도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중앙지검에 저도 이제 피의자 피신 참여하러 가는데 검사 옷 벗은 지 얼마 안 된 선배가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디서 개업하셨어요? 어느 법인에 들어가셨어요? 이런 거 얘기를 이제 인사를 하고 물어보니까 근데 오늘 피신이라도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 바퀴 돌고 나왔지.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 한 바퀴 돌고 나왔다는 게 뭐냐? 본인 사건이 있는 담당 검사들 방 한 바퀴 쫙 다 돌고 왔다는 거예요. 일반 변호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얼굴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건 성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양반이 부장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죠. 적어도 부장이나 검사장 했던 분들은 그렇게 돌지도 않아요. 전화하지. 전화 변론하시지. 다 아시잖아요. 이런 카르텔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 언론 다 법적 카르텔이라고 얘기했어. 법적 카르텔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정점에. 그거부터 얘기를 하시라. 손가락질을 하면은요, 사람이 남을 두고 저 나쁜 놈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르치죠? 하나는 하늘을 가르쳐요. 나머지 3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손가락 3개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손가락질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국민 전체를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좀 포용하는 내지는 정말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새로운 걸 배우면 그 얘기 쓴다고 하잖아. 네. 애 키워보신 사람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기들 말 배울 때 애가 말이 하나에 딱 꽂히잖아요. 네.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자유에 꽂히셨다가 지금은 카르텔에 꽂히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 네. 발달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그쵸. 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언급하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죠. 우리 지금 김필성 변호사가 좀 전에 말한 것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처음에 노조를 이제 막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교육 시장, 경제, 이제 공직사회 전반, 이권 카르텔, 특히 뭐 교육부 공무원들이 뭐 어디를 한번 거쳐서 갔다 오면 자기네끼리 엄청나게 해먹는다 만다 이런 얘기. 야, 뭐 모든 것이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가 다 정부를 협박하는 협박범이고 이 모든 전 분야가 전부 다 카르텔로 똘똘 뭉친 이상한 나라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 싶어 해죠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적이고 이렇게 막가는 그런 나라였는지 갑자기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도 좀 불안하고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는 너네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너네들의 겁박에 내가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무슨 혁명군도 아닌데.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좀 거의 뭘 선포한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 시각이 프레임이 물론 전적으로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 특수부 검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피의자스럽고. 예, 딱 보면 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딱 보면 각이 나오고 쟤는 딱 그래서 뭐 했네. 사실은 사실 이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특수부 수사 방식이 이렇거든요. 딱 보고 각이 나오면 일단 짜요. 그리고 퍼즐 맞춰가거든요. 프레임을 예, 짜서. 강제로 맞춰. 안 되면 될 때까지 맞춥니다. 근데 이제 그 될 때까지 맞추는 게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서 이거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 될 때까지 맞추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침대에 몸을 맞춘답시고 다리 자르고 네. 못 자르고. 근데 지금 이게 보시기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뭘 하나 꽂히면 이거 각 나오네. 이건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딱 보시는 게 보니 아닐까. 건폭이네.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랑스럽게 대통령께서 건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건폭, 소위 말하는 그 건폭을 때려잡기 위해서 정말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사실 한 이유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검사는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이랑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 정도 권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풀스윙해서 모두 사용해서 본인이 대한민국 전체를 특수부 검사 팀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카르텔은 나쁜 거니까 대통령의 의도를 좀 선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신 변호사님? 고민 중입니다. 아니, 카르텔은 힘 있는 단체들끼리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편법과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권력의 비호를 받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때려잡는 건 맞는 거죠. 자유와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희를 가지고 속내가 뭐냐. 물론 속내를 속내 진정성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사실은 정치판에서 조금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어디를 향해 대표적으로 그냥 딱 보니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보니 각이 나온다. 이런 그 선험적 판단, 면밀한 고려 없이 적을 만들어서 분열시키는 방식. 이거 그다음에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좌파다. 좌파 눈에나 극우로 보이지. 원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 인사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잖아요. 김영호, 김채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서 카르텔. 그러면 내 편 아니면 다 카르텔인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른바 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를 보면요. 갑자기 킬러 문항을 문제로 삼았어요. 이제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지난 모의고사였죠. 모의고사 결과 그 문제 삼았던 그 국어 지문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지면.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갑자기 킬러 문항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킬러 문양, 근데 킬러 문양 얘기를 하다가 사기업 카르텔로 불똥이 갑자기 연결이 됐어요. 그럼 사기업 카르텔에 대해서 뭐가 새로운 첩보나 이런 게 있었나? 우연히 들어온 게 있었나? 그러니까 신고를 받잖아.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국민들께서 신고해 네. 주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 관련 얘기 들으면 어떻게 100억씩이나 버냐? 어떻게 갑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 이렇게 많이 버는 게 문제야.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이 정권의 이제 기본 기조가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작은 정부,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 그런 경제에서 어쨌든 사기업 시장에서 최정점에 있는 몇몇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분야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번 게 문제가 아니라 100억 버는 과정에서 뭐 탈세나 아니면 뭐 뭔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잡혔으면 수사를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100억씩이나 버냐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원래 이제 아까 제가 금방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정권의 이른바 국정 철학하고 안 맞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있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뭐 계속 그분이 자유 공정 얘기하고 이제 시장 경제 얘기하고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건 뭐 이른바 좌파적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일관성 같은 것들이 사실은 확보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니, 좌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좌파 출신으로서 명실공히. 그분이 말씀하신 좌파. 네, 근데 사실 저는 사교육 문제 많죠.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100억 일타 강사, 저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저는 사실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막 자기 사생활에서 뭐 슈퍼카가 몇 대고 뭐 요트를 현금 주고 샀고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그때는 막 요트를 현금 주고 샀대. 자동차 슈퍼카가 몇 대인데 그거 전부 다 현금으로 바로바로 산대. 이런 거 막 엄청 띄워주고 그다음에 뭐 비싼 시계 장신구 뭐 이런 거를 그다음에 뭐 전속 요리사가 있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저도 봤어요. 유튜브에 나온 것도 보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수강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의 홍보의 수단이에요. 근데 그러한 화려한 생활, 고급스러운 생활을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유튜브 짤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세요. 인생 멘토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 멘토처럼 하면서 하는 얘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너 임마 경쟁에서 이겨야 돼.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지금 잠이 오냐?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저 공부하라고 욕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댓글에. 저는 인생 멘토 그냥 학원 강사면 학원 강사답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이것을 대단히 성공한 어떤 사람의 한 롤 모델인 것처럼 또는 인생의 멘토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 멘토일 만큼의 깊이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휘게하지도 않았어요. KTX 노선을 휘게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속도로 휘게하고 내종점 내놔라고 양서면 주민들이 몰려올 짓을 하고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또 늘공에게 전가하는 이 장관의 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별개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단어가 엄청 선정적이에요. 지난번에 건폭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싹 들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에 쏙 들어오면서 아주 딱 내부적으로 혹은 뭐 외부적으로 너네 팀, 우리 팀 이렇게 딱 갈라치기 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건폭, 그 다음에 이제 킬러 이런 것도 엄청나게 킬러 문화 같은 그 킬러 이런 엄청나게 좀 센 발언이면서 딱 귀에 꽂히는 발언이잖아요. 게다가 카르텔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탁탁 귀에 들어오는 그러면서 되게 편협하고 편파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단어들인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나 봐요. 현실적으로. 뭐 대통령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능력이 유튜브를 있을 많이 수 보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알려준 단어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네. 이제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이 언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유튜브를 많이 보면 선정적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분이 어쨌든 간에 뭐 공식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른바 이제 좀 그런 유튜버들하고 서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좀 그만 보시라는 얘기는 제가 그 측근에서도 한 적이 제가 있는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특수부 검사로서 이제 매우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에서 조직에서 일을 할 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의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외부업자들과 결탁한 이권 카르텔 협조 세력이 공직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가차없는 엄단, 철저한 타파 같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말뿐이 아니다. 신임 차관들에게 인사권의 적극 행사를 지시하고 고위 공무원들의 수시 물갈이를 예고하며 환경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도록 해서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이건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상시 감찰을 위한 감사원, 감사관, 대폭 증언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수능출제위원이 학원 강사와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엄포를 넘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외부와 결탁한 공직자들이 있다면 찾아내 적법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떠들썩하게 공직자들을 싸잡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직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는데 지금 같은 공포 분위기는 오히려 공직사회를 더 움츠러들게 할 뿐이다. 이게 바로 한겨레 신문의 2023년 7월 4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연일 반카르텔, 공직사회를 범죄 집단시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뭔지 좀 막 대강 좀 딱 와닿네요. 우리도 참. 이 이면에서는 왜 이렇게 할까? 예. 뭐 정치적 저의 이런 거는 이제 뭐 뻔한 거고, 뻔한 내년 거고. 총선 앞두고 이렇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가자는 거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행간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부동하고 있다. 왜? 집권 2년 차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요. 범죄와의 전쟁이나 사정정국 이런 거 한번 다 보세요. 박근혜 때도 사정정국이 있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3년차, 집권 2년차, 3년차 됐을 때 2012년에 하반기를 보통은 집권 전반기를 지나면서 공직사회에서 야, 다음 권력은 어디로 갈까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 썩 훌륭한 태도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슬슬 이제 눈치를 보고 이 정권이 퇴임한 이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분류될까? 나는 다른 줄을 찾을 수 있어.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집권 1년 차에 이제 겨우 2년 차 들어갔는데 공직사회가 그런다는 거지. 뭐냐. 안 움직이는 거고, 뭐 세종시에 그 관가가 있는 세종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일단 한 달간 묵혀라. 일을 하는 척하면서 한 달간 묵혀라. 왜냐하면 한 달 사이에 바뀔 수가 있거든. 막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유튜브 하나 보고 딱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간 하는 척하고 실행하지 마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건 슬금슬금 시작을 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방송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모두 증거를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한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잘했다고 해놓고 갑자기 막 다 뒤집어지고 뭐가 문제냐, 결탁했네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니네가 시킨 거 내가 한 거야.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요거를 다 녹음하려고 그러고 다 보고서 확인해가지고 도장 찍은 거 받아놓으려고 그러고 다들 자기 몸살이내라고 아주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국토부 있죠. 에서는 증거 남기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왜냐면 며칠 전에 그 고속도로 휜 거. 이걸 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원래 어공이 늘공을 외부의 정치적 바람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책임은 내게, 공은 당신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없는 늘공들이 말이야.
하면서 늘공 탓했잖아. 그러니까요. 장관이 언론에다 대고 직접.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늘공들은 뭘 믿고 일을 해요? 그 각자 도생.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적당히 눈치 보고 증거 남기고 게다가,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늘공의 최고봉인 차관을 그냥 외부에서 다 영입해가지고 다 대통령하고 친하고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을 다 갖다 꽂아놨으니 일을 할 수 있는 뭐 동기부여도 전혀 안 되는 거죠. 좀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실 이용이 됐어요. 공무원 필요 없다. 그리고 공무원 잘라야 돼. 공무원들 그 세금만 총내고 철밥그릇 쇠밥그릇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누가 정치 세력을 잡고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국정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역공무원제도를 채택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단점들도 있어요. 비효율성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타파하고 사실은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특히 늘공들을 적대시해서 공격하는 거는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는 헌법에 규정된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그동안의 대부분의 정권들이 특히 선거 전국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이것들이 문제긴 하지만 이 정권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게 아예 공무원들을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장관이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처음 이게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무작정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맞아 공무원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을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장관이 늘공이 문제야 이딴 말을 나와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도대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시행령 정치가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다. 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방통위를 통과했는데요. 지금 3명 남아있는 중에서 여당 쪽 의원이 2명, 김효재 직무대행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야당 측 지명된 김현 의원 1명 있었는데 김현 의원이 지금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표결에 참석 못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2명이서 그냥 이걸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대통령이 제거하겠고 공포하겠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신 변호사님?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장악 요거는 이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니까 제껴놓고 시스템 해킹입니다. 5명이 하라고 5명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5명을 한 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면직시켜버리고 그것도 기소를 기소됐다는 의견만으로 그 다음에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2달 반, 거의 석 달이 다 됐는데, 임명을 안 해. 임명을 안 해. 그렇게 해서 3명 체제로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인, 김효재 말고 이상인이죠. 다른 방통위원. 여기는 대통령 추천이거든요. 바로 임명해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합니다. 억지로 2대1을 만들어 놓고, 3명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한상혁이 있고 최민희 있었으면 5명, 3대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2명을 빼버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50명, 한 120명 정도를 다 체포해버린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그것도 야당만 체포해놓고 여당만 딸박딸박 모아놓고 지금 112석인가밖에 안 되니까 여당에서 한 100명, 야당에서 민주당하고 정의당 뭐 등등등 해서 100명 체포해놓고 200명으로 하면 항상 그 국민의힘이 과반이잖아요. 110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게. 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100명이 지금 감옥 가 있으니까. 100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당했으니까. 이건 근데 시스템 해킹이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헌재 결정을 내릴 때도 9명 중에 6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찬성을 해줘야지만, 맞다고 해줘야지만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족수를 못 채울 때는 그 안건 자체를 표결에 붙이거나 심의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나 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사람 수가 모자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방통위원은 지금 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2명을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빼버리고 3명 가지고 해라 이래놓고는 거기에 야당 쪽 인사가 항의하니까 그럼 너 빼고 우리끼리 할게 이래가지고 지금 통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5명 중에 3명이 오케이 했는데 2명이서 자기네끼리 만들어 한 거죠. 그러니 김현 방통위원이 단식 농성을 단식이라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이런 게 시스템 해킹이에요. 그 형식상 보면 숫자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시스템을 만든 근본 취지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해킹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도 시행령 가지고서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리더니 이제 방통위도 시행령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또 시행령은 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집시법이 될 거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저기 아까 시스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그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법치주의에서 그럼요. 나오는 법치의 문제고 네. 이게 헌법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그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법률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 위반인데 네. 지금 법치라는 말을 정말 뭐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곳이 이제 검찰 뭐 이쪽입니다만 이쪽 그 검찰 출신 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이렇게 법치와 헌법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금 네. 이 특히 집시법 같은 경우는 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저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이 영역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그 저기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 위헌적인 그런 방식으로 위헌적 내용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KBS 수신료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사실 수신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할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전부터도 논란이 됐으니까. 네.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사실 KBS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고 KBS가 그런 논의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론학적으로는 그런 공공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다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무슨 BBC나 이런 것처럼 와닿는 그런 KBS가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이 KBS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언론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인정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저기 공영방송이 운전이 왔고 지금 우리가 말고 있는 수신료 징수나 이런 것들이 왔던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포퓰리즘입니다. 이게 준조세처럼 걷어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언론 길들이기 수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건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서 뭐 국민들 90몇 %가 원하니까 방통위 시행령,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거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거다. 국민들과 싸우자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부 여당에서. 네. 근데 그 90몇 %가 찬성했다라고 하는 거 진짜 가관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면 그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야, 국민들 90%가 넘게 찬성하고 바라고 있으니까 이거 해라고 대통령이 지시사항 딱 떨어지자마자 지금 이 사달이 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지. KBS를 길들이기 위해서. 근데 그 근거로 국민들의 90%의 지지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 시스템상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상 문제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중복 투표가 가능하고. 네,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 중복 투표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이게 다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시스템상 문제도 문제인데 이걸 설명하는 걸 보고 내가 좀 기함을 했어요. 수신료 분리징수를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해놨어요. 국민의 명령. 거짓말이에요. 국민의 명령이라고 됐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고 투표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설명이 쭉 있고 이 설명을 보고 투표를 해라. 찬성 반대를 눌러라 하는데 그 설명에 국민들의 선택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수신료가요? 아니에요. 지금 현행법상 수신료는 의무죠, 누구에게나 의무. 수상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무가 있어요. 내가 수신료를 난 내기 싫어 하고 나는 안 내는 걸 선택할 거야. 나는 내는 걸 선택할 거야.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금을 나는 세금을 안 내는 걸 선택할 거야. 나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나라를 선택할 거야.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네. 수신료 납부 여부를 국민이 선택할 수 없어요. 수상가가 있는 국민에게는 모두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국민 사기극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선택권이야? 왜 이렇게 내놓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왜 언론이 그런 얘기를 제대로 분석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다. 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사실은 이렇다. 이거 정리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바로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국민의 선택이래. 그 국민의 선택 국민의 사실 명령이라고 해서 국민의 예, 명령. 그런 식으로 따라라. 조사하는 건 뉴스토마토의 노영의 뉴스인사이더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방송하는 동안 폴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해서 그거 갖고 하는 거고 다시 똑같아요. 그 예능 방송에서 많이 하잖아. 네. 명동에다가 이렇게 우드락 판 붙여놓고 자 요쪽에는 하트 붙이세요. 요쪽에는 파란색 이거 보세요. 붙이세요. 이거.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아니 예능 나도 방송 그렇게는 안 해. 예능 방송 말씀하면 뭐 누가 더 좋아요? 어느 옷이 어울려요? 명동에 가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두 개씩 주고 막 세 개씩 주고. 이걸로 공식적인 정책을 결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방식으로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다음 시행령 개정 대상이 예정돼 있다는 건데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집시법. 집시법. 예, 정치 파업, 불법 시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집시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서 또 한번 내세운 게 바로 국민 참여 토론이라는 겁니다. 이거 인기 투표하듯이 이렇게 막 하고 윤석열 대통령 시행령 개정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한 집단을 악마화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 여기에 언론들이 가세한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국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가요? 법원에서 퇴근 시간 집회하는 네, 거 5시, 적법하다. 8시. 예. 그랬더니 행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개정해버리겠어. 위헌이야. 그렇게 법 개정하면. 아니, 솔직히 말하고 김기현 당대표는 대법원에서 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청구 관련해가지고 판결을 내렸더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결 내렸다고 뭐라고 하지를 않나.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행정부 법원에서 또 행정법원에서 판결 내리니까 법을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또 법을 바꾸겠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해요. 야, 진짜 그 한마디로 있을 수 있나요? 입법부와 사법부를 동시에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그냥 무시하는 보내버려. 그것도 네. 사실 능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입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법을 뭐 저쪽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참. 게다가 지금 사법부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습니까? 참죠. 제 경험상 네. 제 경험상 사법부는 네. 이런 것 특히 이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이런 것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에도 참여연대 그거 정보공개 검찰 그때 예, 특수활동비 특활비. 내라고 저기 법원 판결 무시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안 해요. 아니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그때 징계도 받았었어요. 판사들 사찰 그 문건 그 작성 관련해가지고 권한이 남용됐고 이런 걸로. 근데도 또 다들 그냥 넘어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죠. 자 마지막 키워드 먹방입니다. 먹방. 뭐 7번도 마실 수 있다. 바다 수조에 있는 물 내가 7번 마시겠다. 뭐 하는 그쵸. 겁니까 도대체가? 이분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제가, 국민의힘의 의원님. 예. 김영선 의원 네. 5선인데 제가 6월 26일 날 6월 26일 날 뉴스아이킥에서 인터뷰했어요? 아니요.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예. 그때 뭐 횟집 챌린지 뭐 이런 거 네. 한다고 막 하길래 제가 그때 이 먹방의 끝은 물 먹방일 것이다. 바닷물 먹기. 예. 나는 그렇게 예상한다. 이 먹방의 끝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바닷물 먹기 물 먹방이 될 거다. 했는데 나흘 만에 그래서 좀 빠르긴 하다. 근데 돗자리를 펼쳐야 되나. 그 말을 듣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방송 듣고? 에이, 설마 그분이 저희 방송을 들으셨을까 다 모르겠는데 모니터링. 진짜 물먹방을 하더라고. 6월 30일 날. 그래서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6월 26일 날 누가 또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 예언, 신장식의 예언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려놓으셨던데 6월 26일 날 이 먹방의 끝은 물먹방이다. 그랬더니 나흘 만에 물먹방을 하셨어요. 배탈 안 나셨을까 솔직히?
뭐 짭짤하니 뭐 그거 괜찮다네. 먹으면 안 된대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막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상한 분비물 같은 게 많이 나온대요. 뭐 그런 게 많이 나와도 과학적으로 배탈은 안 일으킬 수 있나 보죠. 뭐 짭조름하대. 본인이 막 얘기했잖아. 근데 그 동영상, 돌발 영상 그거 보시면 그게 이제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노량진 상인들이 정말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면서 차마 말은 못하고 입을 쩍 벌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괴담이 아니라 괴행이네. 그리고 엊그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네. 박성준 과방위원들이랑 같이 또 노량진시장 갔어. 딴 데 좀 가라. 여의도 가깝다고 맨날 노량진만 가. 먹방도 좀 성의 있게 하시라고. 예? 노량진 갔는데 거기서 몽구 미디어에서 나온 그거 보면 나와요. 자, 뭐 국산 자연산 광어. 나 부산 사람이라 안 돼. 자연산은 광어에 무슨 줄이 있으면 자연산이고 뭐는 뭐고 내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하고 낙지 사고 그런데 옆에서 자, 이건 어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줄돔이 있었어요. 이거는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산도 하나 사가져 가셔야죠. 그러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안 먹어요, 그건 또? 양식은 좀 그렇지 자연산 먹어야지 하고 안 사고 갑니다. 이거 핑계 대는 거네. 찜찜하니까 먹기 싫어가지고. 몰라. 어쨌든. 이건 저의 과한 추측입니다만. 예, 네. 어쨌든 그랬다. 저는 사실을 전달해 드립니다. 참 특이하네요. 좀 특이하다, 좀 사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저도 그 과학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참 어렵게 했었는데 이제 먹방만 하면 과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쉽게 과학을 할 수 있는데 바닷물 마시는 걸로 과학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참 헛살았구나. 그렇지만 정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IAEA에서 내놓은 종합보고서를 보면서 매우 흡족해하면서 존중한다. 우리가 심층 분석 내용 한번 분석해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라.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냐? 괜찮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AEA가 유엔 산하 원자력 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고 그러니까 신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괴담 퍼뜨리는 민주당 또 괴담 퍼뜨리는 시민단체 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아예 뭐 관련된 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길게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먹고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네. 그 ILO라고 있죠? 국제노동기구. ILO요. 예. ILO나 뭐 이런 국제기구에서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지금 IAEA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게 과학적인 이슈 이전에 이게 사용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신빙성 있냐 이런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어서 이 국제기구나 아니면 이런 것도 참 선택적으로. 아마 본인들은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제일 불쾌했던 말은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국민의힘의 첫 번째 논평이었어요. 뭘 겸허히 수용한다? 겸허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몸을 낮추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몸을 낮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네. 왜 우리가 몸을 낮춰야 됩니까 지금? 왜? 누구한테 왜 몸을 낮추는 거냐고. 국민들의 뜻을 보통 겸허히 이런 얘기는 선거에서 졌어. 네. 그러면 이제 정당이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판결을 내가 맞다고 막 다퉜는데 근데 내가 졌어. 근데 난 좀 억울함이 있어. 그럴 때 대통령실이 존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법부의 뜻, 뭐 이런저런 점이 있지만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럴 때 존중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일반적 어법이에요. 대한민국에. 네. 근데 무슨 IAEA 보고서를 몸을 낮추고 받들고 뭘 존중을 해? 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전문적인 내용은 내일 송정 변호사랑 할 테니까. 손 변호사가 할 건데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보고서를 보면 해양 생물의 농축이나 침전 비율이 잘 고려됐고 방류 대상이 되는 오염수가 알프스를 몇 번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잘 됐다.
방류할 물이 들어있을 핵종에 대한 평가도 IAEA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분은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IAEA가 일본이 2021년에 만들어 놓은 기본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 정당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라고 쓴 걸 봐라. 그러니까 IAEA는 우리가 보고서는 만들어서 내주지만 책임은 니네가 져라. 우린 책임 못 진다. 이걸 앞에다 쓴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체 리뷰를 전혀 안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IAEA가 이런 보고서를 내놓을 때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의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랑 뭐 연관이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의혹은 있고요. 의혹이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쓰진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문제를 중국, 삼았던, 홍콩 뭐 외국 난리 났잖아요. 예, 외국에서 한 걸 예. 봐서는 뭐 수석 보장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혹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IAEA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IAEA 보고서대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가 일본에서 제공한 걸 그냥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데이터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네. 과학적 태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갖다 쓴 제도카를 그 데이터를 그대로 써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과를 내놓고 책임은 일본에 져라. 우린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뭐야 그게 도대체? 저는 그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는 사실은 부차적이라고 봐요. 받았을 네.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받아도 이런 보고서 쓰는 곳이 IAEA예요. 말하자면 아,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무용과 학생들이 무용 막 배웠어. 그런 다음에 무용협회를 만들었어. 네. 무용협회에서 자 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보고서를 쓰라고 그러면 무용이 좋죠. 당연하잖아. 거기는 핵공학하는 사람들이 쭉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네. 핵무기 만드나 안 만드나 NPT 무슨 뭐 핵능력 검증 뭐 이런 거 하는 곳이었어요. 영변, 핵사찰 이런 거 하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무용과 학생들이 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용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무용협회, 무용과에서 쭉 일했던 사람이 무용협회에서 보고서를 무용이 건강에 좋나요 안 좋나요? 무용이 예술로서의 가치가 아주 훌륭한가요 안 훌륭한가요? 하면 당연히 훌륭하고 건강에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겠지. 보는 것도 참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음악과 학생들한테 그거를 네. 봐라. 또는 의대생들한테 이런 동작이 생리학적으로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검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핵이 프로메테우스가 네. 신의 불을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냥 뭐 당연한 결과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우리 3명을 보고 여러분들 오늘 학폭 피해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말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하고 좀 대안을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를 앞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리나님께서 오늘 네. 뉴스 하이킥으로 간식 보내는데 잘 갈런지요. 이런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심 가득한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반응을 해드려야지. 이리나님 뉴스마트로도 좀 보내십시오. 어쨌든 한 분이라도 맛있게 드시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일단 김피사 변호사하고 신장식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뉴스 인사이다를 먹여 살릴 한 줄기의 빛. 우리 진짜 광고 너무 못하지만 어쨌든 한 줄기 희망 통통 생활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신상품 4종 세트가 나와 있는데요.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 수세미 등 4가지 종류입니다. 세정력이 뛰어나고요. 향도 좋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이 없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얘기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라이브 더보기란에 통통 생활용품 4종 구매 세트 바로 가기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통통 생활, 이거 저희가 통통하단 말 되게 좋아하는데 통통 생활용품 4종 세트입니다. 7월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뉴스인사이다가 추천하는 통통 생활 4종 세트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송기호 변호사, 요즘 가장 IAEA 혹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죠.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IAEA에서 발표한 종합보고서를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